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출제 문제 풀이 강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5일에 실시되었던 2025년도 7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뭐 매년 이제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이나 지방공무원 시험과는 좀 다르게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좀 특징이었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잘 모르겠다. 좀 방향이라든지 갈피를 좀 잡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험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좀 적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물론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하기는 했었지만, 뭐 몇 년 전에는 막 대참사도 일어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시험을 볼 때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데요. 올해 시험은 이제 작년하고도 좀 상당히 조금 많이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도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운 편이었어요. 작년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뭐 작년에 시험이 뭐 지나치게 쉬웠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뭐 이 시험이 뭐 유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급 시험다운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 물론 이제 난도 하의 정도는, 난도 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9급 준비하던 친구들도 뭐 능히 풀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좀 가벼운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7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만한 좀 심층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여느 시험에서 주었던 이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준 시험이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여태까지 지금 그 공개가 되어 왔던 그 시험 문제 가운데서는 가장 우수하게 출제가 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뭐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2025년도의 군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의 경향이라든지 방향,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전반적인 좀 수정들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 또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조금 더 정교해진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도 크게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출제 영역별 출제 비중부터 또 난도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3개년간의 영역별 출제 문항들을 좀 살펴보죠. 영역별 출제 문항은 7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두드러진 특징들을 보여주지 않지만 전 영역에 걸쳐서 좀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2023년도에는 이제 정책 이론에서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고,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 재무행정론에서 2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을 때에는 일부 부분에 조금 출제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다 하는 것들이 좀 특징이 되겠는데, 2025년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 2025년도는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고르게 출제가 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에도 행정환류론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고른 출제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뭐 대비를 좀 잘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한 92점 정도까지도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난도 자체가 7급 다운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험을 보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84점에서 88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온 뭐 이런 경향들, 이런 것들이 과거 2024년도보다도 훨씬 더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이제 그 영역별 출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른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출제 문항의 난도를 좀 살펴보면, 자, 출제 문항 난도는 뭐 상중하로 구분을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상급의 문제가 3문제, 하급의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중급의 문제다.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중급의 문제나 하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급에서는 능히 풀어줄 수 있을 그런 문제고, 특히 하급에 나와 있는 이 5문제 같은 경우에는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정답률이 70% 이상 정도 될 수 있을 그러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냥 상급의 문제 이 3문제 가운데서 이제 이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난도 같은 경우, 난도의 분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그러니까 상급의 문제와 하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대칭을 이루면서 중간 정도의 난도를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좀 표준화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7급 시험의 전형을 보여준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일거에 싹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모범적이고 좀 괜찮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런 점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우리 25번까지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1번 문제부터 살펴보시죠. 자, 1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자, 이 국고보조금은 지방행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의존재원 중에 하나죠. 의존재원 중에 하나인데, 이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지방정부 간에 이제 재원들이 있는데,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와는 다르게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다는 점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재원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국가 예산으로 계상한다 그랬어요. 그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국가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 맞을 겁니다. 그죠? 1번이 바로 지금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로 있었던 것은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생각할 수 있죠. 국고보조금은 되지 않는다. 다음, 기초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제도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의존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준용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1번이나 2번을 놓고서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고민을 하시더라도. 그런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국가 예산으로 계상한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도 자체도 그렇게 높은 난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1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예산 과정 중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단계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정민주주의. 그러면 이거는 재정에서의 어떤 뭐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국민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그 과거에 우리 기출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와 똑같은 문제가 물론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되었었지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1년도 군무원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가장 밀접한 예산 단계, 예산 과정, 예산 편성이냐, 심의냐, 집행이냐, 아니면은 결산, 회계 검사냐, 이걸 지금 놓고 있는데요. 자, 재정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내용이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제 뭐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다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이제 심의에 있어서는 심의 주체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 그래서 21년도에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예산 심의가 이
재정민주주의와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이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회계 검사는 감사원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여기서는 예산 심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 자체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체가 되는 예산 심의가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가장 밀접한 예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의 정답도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 중 팀 조직 혹은 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팀 조직 또는 팀제라고 부르는 조직은 데프트의 조직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수평 구조를 이야기했었죠. 수평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조직 환경이 불안정적이고 동태적인 경우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수평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과정, 업무 과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서가 편성이 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을 때 그 요구 사항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 제도다. 그래서 기계적인 구조보다는 유기적 구조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소수의 전문 인력보다는 주로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랬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제도는 뭐겠어요? 이거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팀제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음 3번. 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운영 방식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런 조직 환경이 불안정적이고 동태적인 상황에 적합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이제 비정형화된 그런 업무들, 또 대규모 조직보다는 이제 좀 소규모, 중소규모의 조직에 좀 적합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하고 3번의 내용은 이제 기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특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4번. 팀장은 구성원들과 계층적 상하관계를 이루어 수평적 통합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수평 구조에서의 팀장은 다른 부서의 위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구성원들과 계층적인 상하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 위에는 있지만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정만 이루어지지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지금 여기서는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는 지금 1번 하나가 지금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2, 3, 4번의 내용은 전부 이제 기계적 구조와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수평 구조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집단 사고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집단 사고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통일된 사고를 강요하는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집단 사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라든지 각자 개인의 어떤 의견들은 그냥 무시하고 전체의 의견만을 강조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이 같은 상황을 집단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유연한 사고가 지금 발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집단 사고의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부터 보시면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구분을 한다. 자, 의사결정 단위가 2개가 되면 나오는 의사도 2개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사고를 강요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의사결정 과정에 악역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devil's advocate. 우리가 이제 그 직관적인 예측 기법 가운데에서 그죠? 등장했었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전체적인 의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의견이 맞는지 우리의 의견들이 맞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외부 인사들의 의사결정 결과 재평가 허용.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함으로써 정말 이게 맞았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집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는데 4번.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속적인 계층적 권위의 행사. 최고 의사결정자가 계속해서 계층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그 최고 결정자의 의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맞춰야 한다라는 압박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집단사고의 예방을 이루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5번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7급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어요. 공무원 연금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생활보장, 사회보장설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는 형태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설의 내용이고, 위자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도 재해 등이 발생해서 공무원이 뜻하지 않게 공무 수행을 하기 어렵게 됐을 때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 이 같은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보는 게 이제 위자료설이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공로보상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개념으로 연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수후불설은 재직을 하면서 받지 못했던 급여를 퇴직 이후에 지불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게 공무원 연금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위자료설은 업무 과정에서 재해 등이 발생하여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연금을 이해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사회보장설. 사회보장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무원이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할 때 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 퇴직연금이 제공된다고 이해한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1번에 설명한 위자료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회보장설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퇴직을 했을 때 이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연금이 지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로보상설은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제공하는 보상으로 연금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한 공직자에게 수고하셨어요라는 의미로 주는 거다 하는 거죠. 3번 맞는 내용. 다음 4번. 보수후불설은 공무원이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 또는 이윤의 일부를 퇴직 후 연금으로 지불받게 된다고 이해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5번에서는 지금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사회보장설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위자료설에 대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행정이론의 가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이론을 이야기하면서 행태주의 이야기하면서도 그랬고, 신행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랬고, 인간의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치와 사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드러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 가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이 뭐냐?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자, 1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가치하고는 전혀 무관하잖아.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네트워크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들끼리 서로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 전부 다 가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뭐였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나 의미에 관심을 두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의에 가장 가까운 건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걸 거고, 제도 경제학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로우냐,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수치상으로 분명한 이익의 규모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여기서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7번입니다.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내용들만 보셔가지고는 이게 뭐가 답이지? 라고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면평가에 관하여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행정법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으면 답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 및 인사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 개발이나 인사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야? 해당 공무원의 상급 상위 공무원이나 동료 또는 하급 공무원이나 하위 공무원, 그리고 민원인 등에 의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면평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실시하여야 한다요. 자, 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죠. 반드시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은 근무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재량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은 요것 때문에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소속 장관은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다면평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물음으로서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3번.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민원인 각각의 비중이 좀 고르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개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사항으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7번에서는 지금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포스트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본 조직 구조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뭐 이 역시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이해하셨다면 좀 능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직 구조와 행태와 결부시켜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그 특징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조직 구조 설계 과정에서 상위 설화의 적극적 수용을 한다. 상위 설화를 수용한다고 하는 게 지금 특징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텍스트라든지 상위 설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 설화는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의 관점에서는 바른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조직화된 무정부에 가까운 조직 관점의 수용.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무정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뭐 상대방을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압하지 않는 모두가 똑같은 이러한 상태가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이제 이 상상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2번은 맞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3번.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계몽주의 개념의 수용이다. 그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계몽 개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좀 시쳇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 가스라이팅. 그런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패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새로운 방향들을 알려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는 자, 타자성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옳은 길이 저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 개념을 수용하는 것 역시도 이것은 포스트 모던 관점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부서 할거주의와 개방성의 효율에 관한 신뢰. 자, 이거는 그냥 관료제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는 뭘 강조해? 여기에 대한 신뢰를 벗어버리고 탈근대성을 추구하자. 관료제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포스트 모던 관점을 적용한 대표적인 내용들은 2번이 지금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8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개방형 임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개방형 임용과 폐쇄형 임용을 좀 묶어서 정리하자라는 말씀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자, 개방형 임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등급의 신규 임용을 허용하는 임용 체제를 우리가 개방형 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개방형 임용제는 기관장 리더십 발휘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렇죠. 기관장의 리더십이 조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2번.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개방형으로 선발해도 기존 직업 공무원들과의 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개방형 임용제의 한계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의 관료가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왔는데 이 내부의 조직 장악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에 비하여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운영이 미흡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 그 동영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는 2급에서 5급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부처는 1급에서 5급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이 개방형 직위의 운영은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운영이 중앙부처의 개방형 직위에 비해서 조금 더 미흡하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3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개방형 임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모집 활동이 필요하다. 적극적 모집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모집 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번에서는 지금 여기 3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딱히 이걸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그 운영이 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번의 정답 3번이 되겠고요. 다음 10번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쓰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죠. 그래서 목표의 설정부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과 성과 보상 체계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 같은 것이 목표관리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분권적 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참여를 중시한다고 하는 것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료제의 저하된 동기부여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냥 윗사람의 얘기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이행하는 이런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동기부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조직 운영상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런데 이제 관료제 측면을 따르다 보면 관료제는 이제 단일한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목표 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고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을 제거하는데 이거는 기여할 수가 있어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틀린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목표 관리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관료 조직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다.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가 힘들어. 특히 바람직한 목표에 대한 바람직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면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목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려우면 이 목표 관리제 자체가 운영이 되기도 어렵겠죠. 따라서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3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1번입니다. 점증주의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점증주의예요. 우리 예산 결정 이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만 생각하자.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이 두 가지만 극단적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점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과 타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 총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보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1번부터 보죠. 점증주의에 입각한 예산 결정은 재정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증주의에 입각한 예산 결정이 단순하게 총체주의를 못해서 차선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 결정은 점증적으로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라는 거지. 1번 맞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내용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다음 2번.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대안과 비교하여 사업의 가치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대안과 비교하여 사업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것은 총체주의 예산에 대한 특징인데 그렇지 않다. 점증주의는 완전히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원 배분에서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고 예산 결정을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강조한다.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 결정이 점증주의 예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2, 3번이 일단은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예산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 경제적 기준 외에 정치, 사회, 법적 측면의 다양한 기준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예산 결정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이외에 등장했었던 다중합리성 모형에 대한 특징이죠. 다중합리성 모형에 대한 특징이지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사바티오와 마즈메니안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 뭐 하향식 정책 집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헌신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 내용들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죠. 정책 대상 집단의 수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령과 지침보다는 공무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사바티오와 마즈메니안은 명확한 법령과 지침을 강조합니다. 공무원의 재량은 아니지. 그지? 이거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의 재량보다 명확한 법령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강조했죠?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책 결정의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이 된 내용이 이거 말 되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성공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다음 3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대표적인 특징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12번에서는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책 이론에 있어서 이거는 뭐 너무나도 답이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부분들 잘 생각해 두시면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책 결정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모형의 특징들을 좀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지금 또 나왔어요. 자, 1번부터 보죠. 합리 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론이다. 그렇죠.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 모형의 기본적인 틀이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만족 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이론이다. 이 각각의 키워드들 분명하게 좀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한 이론이다 하는 것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혼합 관조 모형.
혼합 관조 모형, 뭐 혼합 관조 모형, 혼합 탐사 모형,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혼합 모형입니다. 뭐하고 뭐가 섞인 거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섞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혼합 관조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단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점증 모형, 구체적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합리 모형을 지향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으로 나누어서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만들고 세부적인 결정을 점증 모형을 적용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서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자 하는 게 혼합 모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점증 모형이 아닌 합리 모형,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합리 모형이 아닌 점증 모형, 앞뒤가 서로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최적 모형은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제한된 자원,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관, 통찰력, 창의력과 같은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초합리성이 강조가 된 내용이 최적 모형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뭐야? 3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만 쭉 따라만 왔어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오스본과 게블러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익숙하게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는 어디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신공공관리론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지. 그러면 10대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가적 운영의 10대 원리가 뭔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공공관리론에서 나왔으면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게 뭔지 요거를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기업가적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보다는 촉매작용자, 중개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촉진적 정부를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왔었죠.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예산 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익적 활동을 해야 돼. 수익적 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한 것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 3번.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 서비스 공급 주체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한을 부여해서 얻고 싶은 서비스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과정들 필요하다는 거죠. 권한 부여도 일단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인데 그럼 4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출이나 결과가 아니라 투입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그런데 투입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했다 하는 것은 전통 행정에서 강조가 됐던 특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요거를 강조했던 내용이지. 그런데 이제 이 기업가적 정부 운영은 성과를 강조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출이나 결과를 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투입과 산출의 결과가 위치를 바꿔놓고 있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입만 놓고는 이 성과나 결과를 알기가 어렵다 하는 점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여기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된다. 이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리처드와 머스그레이브의 재정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정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재정의 3대 기능.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었습니다. 자, 자원의 배분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한 재정의 3대 기능인데, 후생 증진 기능은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복지가 증진되고 재정 자체가 복지 증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만 충분하게 이해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봤었던 내용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자, 1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 과목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 예산 과목과 세출 예산 과목이 있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세입 예산 과목과 세출 예산 과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예상 문제를 풀면서라든지 등이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그렇죠.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2번.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세입 예산은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 예산에는 없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2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세출 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하는 것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3번도 맞는 내용. 자, 그럼 4번은? 4번이 틀린 내용이지. 장관은 입법 과목이라 하고 항세항 목은 행정 과목이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입법 과목으로 얘기하는 건 장관 그리고 항입니다. 항은 입법 과목에 속하지 행정 과목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고 세항목은 행정 과목이다. 그래서 4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참여적 관리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제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참여를 강조했던 예산 제도는 일단 우리가 점중주의 예산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총체주의 예산을 강조했던 계획예산 제도와 연기준 예산을 두고 이 둘 간의 이 참여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럼 참여적 관리에 가장 적합한 예산 제도를 찾으려고 하면 일단 총체주의 예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3번이나 4번 중에 지금 정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 1번, 2번은 일단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그럼 3번, 4번만 놓고 봤을 때 계획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나 사업화를 생각해서 예산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상층부에만 존재하고 그 상층부에서 결정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정민주주의에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예산 제도다 이런 설명을 했었지만 연기준 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정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의견들을 묻는다는 점에서 참여적 민주주의, 참여적 관리가 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둘만 놓고 봤을 때는 계획예산 제도는 탈락이 되고 연기준 예산 제도가 여기서는 맞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직위 해제 가운데의 대기 명령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1번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그런데 강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강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이 돼서 과원이 된 경우는 본인의 어떤 역량과는 무관하게 조직 운영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강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본인이 원할 때도 내려갈 수가 있지. 그럼 너 내려갈래? 그러면 나 내려갈래. 이렇게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내려갈 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조직 자체의 편제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직권 면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4번.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 퇴직이 원칙이기는 한데 이제 이 임기제 공무원이 내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은 아니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연 퇴직은 맞는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 18번에서는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정책 집행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집행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 자체에서 보여주다시피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시행 중인 정책의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집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정책 집행 점검이라는 거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시행 전 정책의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사전 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이건 지금 집행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2번 틀린 내용이고. 다음 3번. 시행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뭐예요?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성과평가는 이제 사후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4번. 시행된 정책의 오류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분석을 위한 총괄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시행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집행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집행이 되기 시작이 되어서 완료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집행이 되는 과정들을 검사하는 내용이니까 19번에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우리나라 공직 분류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7급에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좀 볼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구분 기준이 직무 특성이 아닌 직급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강해 구분의 실익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의 속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직급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요.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다음 2번. 일반직 공무원의 많은 수가 행정직렬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술직렬 공무원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공직 분류 체계와 관련된 내용에서 직렬별로 어느 특정 직렬을 과도하게 우대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렬별로 필요한 인력만큼을 뽑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해당 직렬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특정 직렬을 과도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은 그냥 행정 직렬이 있고 그냥 기술직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기술직렬 공무원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2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채용에 있어서 폐쇄형 체계를 상대적으로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력을 수혈받아 공직사회의 국민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냥 폐쇄형 체계, 내부의 상황들만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3번 맞는 내용. 다음 4번. 계급과 직무 요인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 내에서도 조직 구성원 간의 직무 부담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 상하 동료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땡깡땡깡 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너무 과도하게 일하고 그런데 이제 급여의 차이는 좀 심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공직 분류 체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계급과 직무 요인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3, 4번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번은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1번입니다. 행태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행태적 접근 방법, 행태론적인 접근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가장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이론의 검증, 이걸 강조하는 과학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기존의 행정이론을 좀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 달리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태도, 의견, 개성 등도 행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액션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구 대상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 의견, 개성도 행태에 포함시킨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행태의 규칙적,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보는 거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 행정이론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3번도 맞는 내용이 돼요. 자, 그럼 4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사용하며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 정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양적 연구를 추구한다 하는 점은 맞는 내용인데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행태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아니라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번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뒤에 내용이 틀렸으니까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겠어요. 다음 22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일반적인 지방행정과 별도로 교육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죠. 교육자치가 이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할 때도 이제 단체장도 뽑지만 이제 교육감도 따로 뽑잖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1번.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와 별도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교육자치단체는 별도의 세원과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과세권이 없어. 교육과 관련된 과세권은 뭐가 있어요?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교육세, 목적세로서의 지방교육세를 걷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넘겨주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권을 교육자치단체가 운영하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도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지만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다르게 광역자치만 운영이 됩니다. 시, 도의 교육청만 있어. 시, 군, 구의 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시, 도의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지방교육재정은 지자체의 예산과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2번에서는 여기서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군무원 시험에서 교육행정을 강조했다. 조금은 좀 낯설어요. 일반 행정만을 지금 시험 범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23번입니다. 피터스가 제시한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피터스의 정부 개혁, 그러니까 뉴 거버넌스 모형과 관련해서는 제시한 5가지의 모형이 행정에 있어서 무엇을 문제로 삼았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들을, 개혁 방안들을 제시했는지,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 방안, 정책적인 개혁 방안, 무슨 관리적인 개혁 방안, 각각의 측면들이 있다 하는 것 설명을 드렸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시장 모형은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경쟁 원리를 관료제에 도입할 것을 처방하며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되느냐를 주된 공익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했다. 이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강조한 것을 이제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계층 수가 적은 편평한 조직 구조와 함께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 집단 등을 제시한다. 그런데 편평한 조직 구조, 이게 이제 평면 조직을 이야기하는 평면 조직. 그러니까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 집단 등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TQM이라든지 무슨 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가 문제였어? 관료제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평면 조직을 이제
개혁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3번 유연 조직은 전통적 관료제 구조의 항구성을 탈피하고 항구성, 조직의 영속성이죠.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벗어나서 상근직보다 시간제 근무와 임시직의 확대를 권장한다. 이게 이제 뭐야? 가변적 인사관리죠. 그래서 항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는 이제 위원회 조직을 강조했었고 가상 조직을 강조했었고 이제 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가변적 인사 관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4번. 저통제 정부 모형은 관료제 내부의 규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책 형성 역할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 그랬는데 저통제 정부 모형은 탈규제, 다시 말해서 관료제 내부 규제가 심하다는 거야. 관료제 내부 규제를 문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료제 내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요거 앞뒤 지금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규제와 관료제 내부 규제 요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 관료대의 정책 형성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모형에서 강조가 되었던 문제 진단 기준과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연관시켜서 정리해 두셨으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 원리를 관료제에 도입하자고 하는 건 이때 나온 관료제의 문제점이 뭐라는 거야? 독점이라는 거고. 민간에게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다음 참여정부 모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층제의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문제다. 그래서 평면 조직, 그러니까 계층제를 타파하고 평면 조직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 유연 조직 같은 경우는 관료제의 항구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가상 조직 그리고 가변적 인사 관리를 특징으로 했다 하는 점들, 각각의 모형들이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딜레마 이론에서 딜레마가 초래되는 논리적 구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무슨 대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안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가 되고 이래서 설정을 못하는 이 같은 상황들인 거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충성, 뭐 분절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분절성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절충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이걸 주장하고 얘는 이걸 주장해. 야, 중간에서 합의 봐. 중간에서 합의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두 번째, 균등성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딜레마 이론에서 강조하는 균등성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대안에 어떤 선택 비용이나 기회 비용이 동일하다 하는 거야. 이걸 선택해서 포기하게 되는 비용, 이걸 선택해서 포기하게 되는 비용이 똑같아. 어느 걸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조금 더 손해를 뭐 덜 보고 이런 게 없어. 상황은 똑같아. 어느 걸 선택하지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성이라고 하는 건 각 대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2번은 지금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다음 3번. 상충성은 대안의 상충으로 인해, 분절성, 하나의 대안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
갈림길이 있으면 자, 이쪽과 이쪽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거야. 이쪽과 이쪽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을 상충성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4번. 선택의 불가피성은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선택의 회피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쨌든 둘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만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야, 이거는. 딜레마 이론에서의 균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충하고 있는 두 개의 대안이 가지고 지니고 있는 가치가 똑같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25번입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의 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또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죠. 무보수로 자발적 무보수 지원을 해나가는 이 같은 방식을 이제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를 받지 않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익을 얻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인건비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뜻 내놓는 이러한 형태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타적 동기를 가지고 공공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아서 업무 충실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 자, 자원봉사자들은 다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공공서비스에 참여합니다.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참여하기 때문에 업무의 충실도가 떨어지지 않아. 업무의 충실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1번이 지금 바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영역은 정식 직원의 영역을 대체하기보다는 부족 인력의 보충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급여를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직원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식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이 사람들이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 대안적인 차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점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 3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이 소요된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들은 들어간단 말이지. 인건비만 안 들어가는 거야. 운영하는 데 대한 경비들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맞는 내용. 다음 4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정식 직원처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업무가 과중하게 내려오게 되면 나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지.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잖아.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제 인원들을 관리하기가 조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 3, 4번은 다 단점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는데 1번은 지금 장점을 다 뒤집어 가지고 설명해 놓은 내용이다.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급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출제가 된 이번 시험이었습니다. 군무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출제되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번 문제 상당히 좀 잘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해요. 기본서에서 우리가 기본 시간에 뭐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하고, 또 이제 우리 문제에서도 봤지만 법령에 대한 이해도 좀 상당히 조금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 7급 출제 문제의 경향들을 좀 살펴보시고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수직렬에 이 준비하시는 군무원 지망생들의 경우에도 기본서의 내용들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셔가지고는 합격을 하기는 어렵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차 조금 더 계속 내용을 좀 회독하면서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좀 최소한 뭐 84점 이상의 점수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25년도 7급 군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문제의 경향이나 문제의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